네, 오늘은 이제 전체 파트 중에서 가장 마지막 부분에 해당되는 부분 중에 첫 번째 파트입니다. 이제 거시경제학의 가장 중요한 이슈는 결국 정책 효과예요. 그 정책이 어떤 것을 할 수 있느냐, 어디까지 해야 되냐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정책에 대해서 기본적인 이제 메커니즘을 살펴보았고, 보았어요. 이론적인 베이스입니다. 아마 그 정도까지만 하셔도 경제 뉴스에서 보이는 정책 관련된 이슈들에 대한 토의를 할 때 완전히 생소하다는 느낌을 안 받게 되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다만 이제 아마 과제를 어느 정도 진행하신 분들은 느끼셨겠지만 뭔가 이론과 현실이 잘 안 맞는 것 같은 느낌을 아마 받으셨거나 받으실 예정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가 이렇게 맞는 게 없어? 뭐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실제로 정책에 대해서는 이론대로만 된다면 소위 파인튜닝이라고 불리우는 정말 실업률은 몇 퍼센트, 인플레이션은 얼마, 뭐 이런 우리 지표들을 전부 다 적당하다고 생각하는 그 수치에 맞추게 할 수 있으면 참 좋겠죠. 그렇게 하는 걸 아마 파인튜닝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조금씩 조정해 나가면서 최적의 값을 찾는 거죠. 현실은 그렇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번 파트는 정책에 대한 회의론을 중심으로,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재량적 정책이죠. 재량적 정책을 구사하는 것에 대해서 그것이 위험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왜 안 돼? 6판에서는 22장, 7판에서는 21장에 해당되는 얘기인데 정책에 대해서 제약을 가하는 것이 필요한 상황, 뭐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게 전반부의 내용이고요. 후반부에는 이제 과제 2에 해당되는 투자 게임이라고 불리우는 게임을 할 거예요. 가상의 금융시장에서 여러분들이 참가자가 돼서 여러분들이 전부 다 한 명씩의 참가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뭔가 정해진 룰에 따른 게임을 할 겁니다. 거기에는 예측도, 기대도 들어가고 여러분들의 액션들이 이제 서로 상호존하는 상태가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책에 대한 제약. 일단 크게 세 가지예요. 하나는 불확실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정책적인 구사를 할 때는 신중해야 된다.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해볼 거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가 익스펙테이션, 기대가 실제로 그 거시경제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그랬죠. 이 기대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면서 정책이랑 어떤 이제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정책 구사에 있어서 어떤 네거티브한 작용을 할 수 있는지 이런 얘기를 할 겁니다. 마지막 이슈는 꽤나 흥미로울 수도 있는데 정치와의 관계예요. 그래서 정치와의 관계에 있어서 그 정책을 구사하는 거는 정치인들이 하죠. 특히 재정정책은 정치인들이 합니다. 중앙은행이야 경제학을 한 사람들이 하겠지만, 그래서 이런 정치권의 상호작용, 역학, 그런 생리들과 사실은 밀접한 관련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주장들이 있고요. 그것에 대해서 실제로 정치적인 이해관계가 정책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검토를 할 겁니다. 근데 이들은 하나같이 다 명료한 게 없어요. 그래서 좀 다소 그냥 아마 수업이 끝나고 나면 뭔가 복잡하구나, 뭐 이런 느낌을 받고 끝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사실 그것도 필요한 관점입니다. 뭔가 굉장히 우리가 아는 게 많지 않구나라는 걸 아는 것도 아는 거죠, 일종의. 자, 현실에서 거시정책을 실시할 때는 이제 참 어렵습니다. 일단 중앙은행이나 정책 당국자들은 나름대로 우리가 지금 어떤 정책을 할 건데, 뭐 예를 들어서 뭐 대규모의 공사를 재정정책의 일환으로 하려고 한다. 그것이 야기하는 거시경제학적
효과들이 뭔가, 실업률을 얼마나 개선할 수 있는가, 총산출을 얼마나 증가할 건지, 인플레이션의 부작용은 없는가, 이런 것들이 궁금할 거 아니에요. 당연히 예측을 나름대로 해봅니다. 그런 것들을 할 때 사용하는 도구가 결국 모형이에요. 그래서 거시계량 모형을 쓰는데, 우리가 배웠던 거시계량 모형을 기반으로 하지만 훨씬 더 복잡한 시스템을 가지고 합니다. 최근에 가장 이제 많이 쓰는 모델이 DSG라고 불리우는 다이나믹한 일반 균형 모델이라고 불리우는 그걸 쓰는데, 거기에 사용하는 도구들도 이론적이지 않고 상당히 좀 편차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시계량 모형들을 굉장히 복잡한 거를 구축하고 사용하면서 예측이 틀렸네, 수정해야지, 이런 식으로 계속 고쳐가면서 사용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게 만약에 전 세계적으로 어느 정도의 합의가 있다면 예측이 비슷해야 될 거예요. 그쵸? 근데 예를 들어서 영국의 중앙은행이 쓰는 모형을 갖고 오고, 우리나라에서 쓰는 모형, 다른 나라에서 쓰는 모형, 어떤 이제 되게 거시경제학적으로 영향력이 높은 학자들이 쓰는 모형들, 이런 모형들을 다 갖고 와서 해보면 동일한 문제를 가지고, 예를 들어서 어떤 경제 이자율을 1%포인트 동안 2년 동안 낮추면 총산출에 어떤 영향이 있을까, 이런 것들을 물어보면 꽤나 다른 답이 나온다는 거죠. 그 말은 무슨 뜻이에요? 현재 거시경제학자들이 가지고 있는 예측에 상당한 편차가 존재한다는 걸 의미합니다. 아마 6판 교과서는 굉장히 아노미하게 엄청나게 다르게 나왔을 텐데, 그 몇 년 뒤에 또 비슷한 질문을 했을 때는 조금 더 이론들의 진전이 있어서 편차가 6판처럼 크진 않아요. 이건 7판에서 가져온 그림입니다. 질문의 핵심은 비슷해요. 질문 내용도 약간 다르긴 한데, 어찌됐든 어떤 경제에, 여기서 미국 경제죠, 2년간 기준금리를 1% 낮출 경우에 이렇게 수평으로 간다는 게 아니라, 이제 이 정책을 안 했을 경우에 성장 경로가 있겠죠. 그 성장 경로와의 편차입니다. 편차를 기술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 제로 수평선은 하지 않은 것과 가깝다는 뜻입니다. 하지 않았을 경우랑. 그래서 한 10년쯤 지나면 대부분 이 2년간 기준금리 1%포인트 인하한 것의 효과가 거의 사라지게 된다는 데는 사실상 모델들이 일치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죠. 하지만 우리는 그것도 중기 모형의 소결론으로 알고 있잖아요. 통화정책이든 재정정책이든 초장기적으로는 큰 차이가 없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기적으로 차이가 문제인 거죠. 근데 정작 이 중요한 단기적인 모형에 대해서 모형마다 예측하는 바가 굉장히 편차가 크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여기 있는 건 그 모델들의 이름입니다. 오른쪽은 이제 그 모델을, 왼쪽은 모델의 이름이고, 오른쪽은 그 모델을 이제 만들고 운용하고 있는 기관이죠. 그래서 특히 단기 모형에 있어서 이견이 되게 높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이게 함의하는 바가 뭔가를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재량적 정책을 제약할 수 있는 사유로서 이러한 예측의 불확실성이 특히 단기에 존재한다는 건 거의 명확합니다. 이것이 정책 제약의 사유가 될 수 있는가? 당연히 yes입니다. 왜냐하면 한번 그러면 그 예측의 평균치를 가지고 이 정도가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평균치인가 보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1%포인트 이나의 1년차 효과가 평균을 내보면 0.8% 상승하는 걸로 베이스라인에서 보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목표가 5% 성장률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 1%포인트 인하할 때 0.8%포인트가 되니까 5%포인트 상승하게 하고 싶으면 이걸 0.8로 나누면 나오죠, 답이. 얼마예요? 5를 0.8로 나누면 6.25%니까 정책금리를 약 6.25%포인트 정도 인하하는 거 해야 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사실 이게 어마어마한 폭이죠. 우리 경험으로 보면 분기당 한 번씩 인하할 때도 대체로 0.25%포인트 정도 낮추거나 올리잖아요. 조정할 때 그 정도 폭으로 조정하거든요.
이걸 한 번에 하면 굉장히 큰 사건인데 어찌됐든 뭐 그렇다 치고 모형에 최저 예측한 모형이 있고 최고 예측한 모형이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밴드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최저 예측 밴드는 1%포인트에서 0.1%였기 때문에 6.25%를 올리면 0.625% 이제 GDP가 상승하는 거예요. 1년 차에. 그리고 최대 예측한 동네는 2.1% 상승하는 걸로 했으니까 여기다 얘를 곱하면 13.1%가 나옵니다. 그 예측의 밴드가 0.625% 증가하는 것부터 13.1% 증가하는 것까지 폭이 딱 나오는 거예요. 근데 여기 있는 10개 모델은 주요 기관에서 예측에서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모형이에요. 그러니까 뭐 0.1%포인트로 예측한 저 모형은 좀 문제가 있는 걸 버리기가 좀 애매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신뢰 있는 기관에서 예측하는 밴드가 이 정도 될 거라는 추정이 가능한 거죠. 그러면 내가 평균적인 움직임을 가지고 뭔가 주장을 했을 때 나올 수 있는 결과의 폭이 이 정도라는 거는 사실상 예측을 안 한 거랑 되게 비슷해지는 문제가 발생하죠. 증가는 하긴 하는데 그 정도가 너무 지나친 거죠. 근데 이거는 GDP의 효과뿐이죠. 여기 인플레이션율, 그 상한 실업률 같은 것들을 다 고려하면 걔네들의 폭도 지나치게 넓을 거라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겠어요? 당연히 리스크가 커지므로 정책금리 인하 폭을 6.25%가 평균이니까 이렇게 해야 돼 하는 것보다는 작게 해야겠죠. 조금씩 조정해 나가는 방식을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그걸 비유를 하면 뭐에 비유할 수 있을까? 딱히 생각이 나지 않는데 뭔가 여러분들이 어떤 조치를 했을 때 그 조치의 여파가 어디로 튈지 모르겠는 상황에 가까운 거예요, 이게. 그쵸?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은? 기본적으로 보수적으로 수그리고 행동하는 그런 패턴을 보이죠. 아니면 과거에 확실했던 거에 의존하는 경향을 보이죠. 즉 리스크를 회피하려는 성향이 강하게 나타날 겁니다. 거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예측을 하는 게 이렇게 주요 모델에서조차 이견이 크다면 거기에 대한 적절한 상식적인 대응은 조심하는 겁니다. 보수적인 대응이라는 거죠. 이런 걸 더 이제 강하게 밀어붙이면 재량적인 정책 자체를 안 하는 게 낫다라는 견해까지 발전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견해가 진지하게 논의가 됐었어요. 그래서 재량적 정책들은 폐기해야 된다. 극단적으로 나가서는. 가장 강력한 반론은 정책을 갑자기, 재량적이라는 거는 갑자기 예측과 다르게 구사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미리 정해놓은 룰에 따라서 하는 게 아니라 그 룰에 벗어나서 지금은 경기가 너무 안 좋으니까 금리를 예정보다 더 인하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재량적 정책이에요. 아니면 뭐 짓기로 했던 댐 사업을 더 앞당겨서 하기로 했습니다. 뭐 이런 것들이 재량적인 정책들이죠. 가장 유명한 반대론자는 밀턴 프리드먼입니다. 그래서 밀턴 프리드먼 같은 경우는 아예 재량적 정책들을 하지 말고 미리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준칙을 정해라. 룰을 정해서 이 뭐 실업률이 얼마를 넘어가면 어떻게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정하라는 거죠. 금리는 뭐 통화 공급은 매년 몇 % 정도씩 증가시킬 것이다 라고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미리 그런 대응들을 어떻게 할지 알 수 있도록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뭐 그런 준칙에는 뭐 실업급여 같은 것도 해당이 될 수 있죠. 그러니까 자동 안정화 장치라는 그런 것들도 예를 들어서 불황기에는 뭐 실업자들한테 급여를 지급했다. 이것도 룰이잖아요. 그런 룰들에 기반해서 해야지 갑자기 뭐 실업급여 범위를 확대하고 이런 건 또 재량적인 정책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하게 되면 오히려 사람들이 그 기대가 미친 영향들이 되게 강한데도 그런 것들이 그런 재량적 정책을 할 것이라는 기대까지 해버리게 되는 복합적인 상황을 초래하게 될 거란 겁니다. 그리고 이런 변동들이 재량적 정책을 입안하고 실시하는 데는 시간이 걸리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추경 예산을 편성했다 이럴 때
뭐 정치권 안에서 여야 간에 합의가 되지 않아서 되게 지연되고 있다 이런 뉴스들 흔하게 듣는 뉴스잖아요. 그 말은 뭐예요? 재량적인 정책을 해야겠는데, 확장을 해야겠는데, 혹은 긴축을 해야겠는데, 그런데 의회가 반대. 그러면 이제 그걸 갖고 싸우는 거죠. 그러면서 몇 달이 흘러간단 말이에요. 회기 넘기고 막 이렇게 돼요. 그러면 결국 해야 될 때 못하게 되고 시간이 걸리죠. 정책 시차가 발생하고, 그 다음에 그것이 사업이 일어나게 되면 그것이 실제 거시경제에 파급되는데도 시간이 걸린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것이 다른 부분의 고용을 촉진하고, 그것이 다시 투자를 촉진하고, 그것이 다시 소득을 증가시켜서, 가처분 소득을 증가시켜서 늘어나게 되는 데까지 꽤 긴 시간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종합돼서 딱 결국 효과를 발휘하려고 IS 커브가 오른쪽으로 이동하려고 딱 했는데 보니까 이미 AS 커브 반응해서 왼쪽으로 옮겨간 상태야. 그럼 어떻게 돼요? 오히려 의도치 않게 인플레이션만 유발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죠. 경기 과열을 초래할 수도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옹호론도 당연히 존재하죠. 뭐 예를 들면 거시기랑 모형이 아까처럼 굉장히 많이 뭐 천차만별이라고는 했지만, 사실 6판과 7판에 보이는 그 차트 두 개만 그 이견 차이가 좀 좁혀지고 있는 양상이 보이죠. 물론 질문은 약간 다르긴 합니다만은. 그리고 거시계량 모형 자체도 계속해서 개선이 되고 있다는 거죠. 전체적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정답이라는 게 있진 않습니다. 이제 게다가 뒤에 기대 부분이나 정치까지 살펴보면 더 복잡해져요, 문제가. 하지만 대체로 불확실성이 존재한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고, 그거는 그 거시경제 학자들도 다 인정하고 있는 문제고, 재량에 대해서 재량으로 무엇이든 다 재량 만능주의, 재량 정책 만능주의라는 그런 것도 문제가 있다는 것까지도 합의는 돼 있습니다. 어느 정도의 경제학자들 간 합의가 돼 있어서 한 줄 표현을 하면 잘 해야 된다는 거죠. 상황을 보고 조심조심 잘 해야 된다. 부작용이 없도록. 그래서 아까 설명 안 하고 넘어간 단어가 있는데, 증식성, 불확실성. 그러니까 정책 효과가 불확실할 경우에는 적극적인, 즉 강력한 정책이죠. 대규모의 공사를 일으킨다든가 대폭 금리를 인하한다든가 인상한다든가 하는 그런 정책들은 불확실성 폭을 더 넓히겠죠. 그 메커니즘이 요 얘기입니다. 그 예를 하나 들어본 거예요. 증식성 불확실성에. 5%의 성장률이 필요할 경우지만 만약에 내가 10%의 성장률이 필요할 경우다라고 하면 폭이 훨씬 더 커지겠죠. 폭이 더 커진다는 것은 더 큰 불확실성을 낳는다는 걸 의미합니다. 만약에 이것이 5% 성장률이 필요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뭐 1%의 성장률이 필요해서 1 나누기 0.8에서 1%포인트 정도의 정책금리 인하가 발생한다면 그때 예측의 범위는 다시 또 좁아지겠죠. 그 말은 뭐예요? 불확실성이 줄어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정책일수록 불확실성이 작으니까 그 야기할 수 있는 불확실성으로 인한 부작용을 피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수적인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한 논리적 설명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기대, expectation 얘기를 하겠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expectation을 지금까지 계속해서 논해 왔는데, 여기선 약간 다른 관점으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실제로는 기대라는 것이, 예측이라는 것이, 우리는 마치 일방적으로 경제 참가자들이 예측을 해서 인플레이션율이 이렇게 되겠네, 임금 협상에 반영해야지, 이런 식으로 순차적으로 익스펙테이션이 진행되어 오는 것처럼 설명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기반해서 모델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 이론을,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접근해오던 것이 동학적인 문제를 풀기 위한 이론을 최적 통제 이론이라고 하는데, 이 이론의 모태 자체가 로켓 제어입니다. 로켓이 타겟을 가는데 타겟이 움직여요. 그러니까 비행기 같은 거 맞추려면 비행기를 쫓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현대미사일 같은 경우는 움직이는 타겟 쫓아가서 맞추죠. 그러려면 얘가 계속해서 그 자신에게 주어진 정보를 가지고 자기를 어떻게 틀어야 저 빨리 도망가고 있는 쟤를 맞출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이제 충족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쓰는 이론을 이제 거시경제학으로 갖고 올 수도 있는 거죠. 거시경제학에서도 다양한 목표하는 타겟이 있고,
그 타겟은 계속해서 상황이 변동하니까 변동합니다. 그에 따라서 우리는 계속 정책 변수들을 조정해 나가면서 저 상태에 다다르게 만드는 거죠. 최대한 가깝게 가게 만드는 거죠. 그것을 최적 통제율, 옵티멀 컨트롤 시어리라고 하는데 이 관점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특히 이제 그 게임 이론이 경제학에서 적극적으로 도입되면서 이게 기대가 상호 의존하는 경우가 거시경제는 대부분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무슨 말이냐면 정책 당국자들도 예측을 하죠. 경제 이렇게 될 거야. 예측을 하는데 경제 참가자들도 예측을 합니다. 뭘 예측하냐면 뭐 거시경제 이렇게 될 거야도 하지만 저 정책 당국자들이 이렇게 할 거야 라는 예측도 같이 해요. 그쵸? 그런데 서로의 예측은 서로의 예측에 얽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수학적으로 잘 안 풀려요. 왜냐면 뭘 해야 될지 잘 모르겠거든요. 마치 게임 그런 걸 연구하는 이론이 게임 이론입니다. 기대가 서로 얽혀 있을 때, 예측이 서로 얽혀 있을 때 어떻게 될지 연구를 하는 그런 수학적 모델링을 한 거예요. 사실 게임은 다양한 게임들인데 여러분들이 하는 컴퓨터 게임도 게임 이론에서의 그 게임이 맞습니다. 모든 게임은 어떤 속성이 있냐면 혼자서 하지 않아요. 나는 패키지 게임만 하는데 혼자 하는데? 아니죠. 컴퓨터랑 하죠. 컴퓨터가 뭔가 몬스터들을 생성해주면 내가 그거에 반응해서 움직이잖아요. 사람이랑 하게 되면 진짜 좀 게임스럽게 되죠. 내가 뭐 총 쏘는 게임을 한다. 그러면 저쪽이 뭐 어떻게 공격한다. 스나이핑을 하네? 그럼 난 이렇게 해야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상대방이 저거를 저 전략을 쓰네? 나는 그거에 카운터 전략을 써야지. 그럼 저쪽도 분명히 내가 저러고 있는 거 봤으니 나는 제가 카운터를 쓸 걸 예측하고 그거에 대한 또 카운터를 준비하겠죠. 결국은 그런 것들이 얽혀서 실시간으로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거시경제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따라서 상호 의존적인 기대가 형성되는데 이렇게 기대가 서로 얽히게 되면 이거는 전통적인 수학으로는 어렵고 이런 것들을 분석하기 위한 수학론을 써야 돼요. 그게 바로 게임 시오리라고 불리우는 일련의 수학 체계입니다. 그것도 수학 이론의 일종이에요. 그래서 게임 이론에서 얘기할 수 있는 몇 가지 예를 좀 들어보면 동태적 비일관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게 뭐냐면 정책을 공표합니다. 공표하면 그대로 실행을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만약에 이제 정책 당국자들이 정책을 공표했을 때 참가자들이 저걸 하겠구나라고 나이브하게 예측하는 경우 정작 그렇게 예측해서 그 참가자들이 반응했을 때 정책 당국자는 그 공표한 정책을 이행하지 않는 게 더 나을 수가 있습니다. 그걸 교과서에서는 인질협상의 예를 들었는데 사실 논리적으로는 정확히 같은 얘기예요. 예를 들면 대부분의 국가들은 우리는 인질이랑 협상 자체를 안 한다 라고 합니다. 하는데 만약에 되게 실제 인질 납치가 발생했어요. 그랬을 때 협상에 응하지 않으면 굉장한 압력에 부딪히겠죠. 국가가 국민을 하는 게 뭐냐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싫어할 것이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때는 응하고 어떻게든 인질을 살려 돌아오게 했을 때 그 정치권이 가질 수 있는 베네핏이 되게 커요. 그래서 실제로 특히나 여론이 굉장히 예민할 때는 함부로 협상에 안 임할 수가 없습니다. 원래 공표했던 대로 우리는 안 한다니까? 할 수가 없어요. 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사실은 제일 좋은 거는 평소에 안 한다고 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사람들이 믿게 만들어서 인질범들이 인질을 잡고 싶지 않겠죠. 왜냐하면 쟤네들은 잡아도 협상 안 할 테니까 우리만 리스크를 뒤집어 쓰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정작 인질 상황이 되면 얘네들이 정부도 부담감을 느낀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걸 노리고 인질범들이 인질을 잡는 겁니다. 그래서 간혹 그래서 실제로 인질협상에 응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안 한다고 천명하다가. 물론 여기서 정답이라는 게 어떤 거다라는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정작 정책을 공표했지만 그 공표된 것과 그 이해관계가 안 맞을 때가 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예를 들면 다시 경제학으로 돌아와서 중앙은행이 0% 인플레이션을 유지하겠다라고 공표를 했다 칩시다. 그를 위해 우리는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하겠다. 그리고 우리는 알고 있죠. 유지하고자 한다면 중앙은행 할 수 있다는 것을 어떤 식으로든 뭐 나머지 변수가 어떻게 되든 하려면 할 수 있습니다. 만약 구성원들이 이를 신뢰해서 인플레이션율이 0%가 되겠구나 라고 해서 익스펙티드 인플레이션을 제로로 놓게 되면 우리가 배웠던 요 필립스 커브식에서 요 파트가 제로가 되죠. 그러면 그냥 대입하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요 상태가 이제 될 수 있는 거는 구성원들이 이를 신뢰했기 때문이에요. 그쵸? 그러면 요 상태라는 건데 보통 알파가 0과 1 사이이고 0.5 근방에 있거든요. 국가마다 다소의 차이는 있지만 이 말은 내가 인플레이션을 1%포인트 발생시켰을 때 물론 이건 공표한 정책과는 다릅니다. 공표한 달 1%포인트 발생시켰을 때 0.5를 놓고 여기 내추럴 율이 있을 때 요게 얼마가 나오겠어요? 2가 나오겠죠. 얘보다 2가 높은 숫자가 나오겠죠. 2가 낮은 숫자가 나오겠죠. 그 말은 뭐냐면 저 나이로보다 2%포인트 낮은 실업률을 1%포인트의 인플레이션율을 대가를 치르고 달성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꽤나 매력적입니다. 사실은 비싸지 않거든요. 1%인플레이션이 1% 발생하는 거는 큰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실업률을 2%포인트나 낮출 수 있다면 그건 정말 매력적인 거죠.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그게 매력적인 상태인 게 중요합니다. 그거는 중앙은행장도 알고 경제 참가자들도 알고 있어요. 즉 이 말은 뭐냐면 중앙은행이 어떤 인플레이션율을 발표했을 때 그것을 어길 수 있는 요인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겁니다. 아까 이제 인질범 얘기를 했을 때 우리는 인질범과 협상 안 해 라고 공표했다는 것을 게임 이론에서는 그 구조를 근데 정작 인질 사건이 발생했을 때는 응할 만한 유인이 생기거나 압력이 생긴다는 것을 그런 메커니즘이 존재할 때 그것을 엠티 스렛이라고 부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죠. 나 보재기 낼 거야. 현실에서 제일 좋은 거 가위바위보 하는데 나 보재기 낼 거거든? 하고 막 이렇게 의미심장한 미소를 줘요. 가위바위보 할 때 이제 상대방이 혼란에 빠지죠. 저 자식이 어떻게 할 건지. 왜냐하면 사실 전략이 갈리거든요. 제가 그냥 무작위로 가위바위보를 했을 땐 정말 무작위인데 내가 보를 낼 거야 라고 할 때는 이미 전략을 몇 번 꼬겠다는 걸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기색을 살피는 거예요. 순발력이 높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전략이에요. 얘가 당황하는 것 같다. 나이브하게 믿는 것 같은지 아니면 그거에 대해서 잔머리를 굴리고 있는 것 같은지 보면 몇 수를 뒤를 보고 얘 카운터에 카운터를 낼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보안이 얘가 지금 그 카운터에 카운터를 내는 것 같아 하면 그냥 보쟁을 내버릴 수도 있어요. 그런 식으로 상대방을 보다 한 수씩만 더 보면 이길 수 있거든요. 그 순발력에 자신 있는 사람들이 그런 걸 해요. 그런 거 자신 없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면 안 해요. 가버리죠. 그것도 엠티 스렛과 비슷합니다. 내가 보자기를 낼 거야 라고 했을 때 상대방이 어떻게 할 건지를 보는 거죠. 가위바위보는 이게 순간적으로 판단이 중요해서 순발력이 중요하지만 여러분들도 사실은 이런 비슷한 상황을 굉장히 많이 보게 됩니다. 예를 들면 상거래를 할 때도 그렇고 뭐 우리는 좋은 상품만 취급합니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알고 있죠. 만약에 재고 중에 상태가 좋은 놈과 안 좋은 놈이 섞여 있을 거 아니에요. 실제로. 그럴 때 가능한 한 상태가 안 좋은 놈도 팔고 싶어 할 거 아닙니까? 뭐 그런 것들. 그리고 중고시장에서 중고품들이 겉보기에는 비슷해 보이는데 내부적으로 안 좋은 게 먼저 시장에 나올 거라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런 것들을 상대방도 알고 있고 그런 것 때문에 그 시장에서 디스토션이 발생합니다. 이런 엠티 스렛을 방지하기 위한 가장 좋은 것은 이 스렛이 엠티하지 않게 만드는 겁니다. 즉 우리 진짜야.
출혈을 각오하고 진짜로 그 공표했던 것들을 실행을 하는 거죠. 혹은 공표했던 것들을 그냥 이런 매력에도 불구하고 무시하고 그냥 진행해버리게 하는 겁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메커니즘이에요. 그래서 정말 엔간한 그 강렬한 반대에 부딪히지 않는 한 대부분의 국가들이 인질협상에 응하지 않죠. 한국도 응하지 않았죠. 예전에 한번 그 이슬람권에서 납치했을 때. 잘한 건지 못한 건지 판단을 하진 않습니다. 여기서는 상황 따라 너무나 달라서. 자, 그거에 해당되는 이야기를 사실 저는 몇 번 한 적이 있어요. 그 중에 가장 그 대표적인 게 나이루 이하의 인플레이션을 유지하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가입니다. 여기서는 나이루가 6%고 지금은 단기 필립스 커브가 0%의 인플레이션율을 예상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여기서 현재 상태가 이 상태면 예측이 0%인데 실제 일어나고 있는 인플레이션도 0%니까 이 상태를 유지하겠죠.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만약에 내가 인플레이션율을 1% 발생시키면 예측이 0%인 상황에서 1%를 발생시키면 커런트 포인트가 여기서 여기로 움직이게 돼요. 실업률이 낮으면 사람들은 좋아합니다. 그쵸? 당연히 그런 경향이 있어요. 이 정도 잘한다. 게다가 이 사태를 더 복잡하게 만드는 것은 야, 우리 거시에서 배웠는데 내추럴 자연 실업률보다 낮으면 이거는 나중에 부작용을 낳거든? 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겠지만 현실에서는 이경제 나이루, 그러니까 자연 실업률이 도대체 얼마인지가 불분명합니다. 이런 주장도 가능해요. 아, 원래는 나이루가 6%였는데 지금은 좀 낮아진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할 수도 있는 거죠. 경제 구조가 많이 바뀌었거든. 4차 산업혁명 뭐 이러면서 이런저런 갖다 붙이고 할 수도 있는 거고 실제로 바뀌었을 수도 있는 거죠. 그거는 그렇지만 그런 일이 발생하면 필립스 커브가 바뀌겠죠. 근데 우리는 이제 그런 상황들을 고려하지 않고 경제 상태는 실제로 자연 이자율은 6%인데 4%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예측은 0%라고 있는데 실제 발생된 인플레이션율은 여기서는 2%네요. 지금 그래프를 좀 더 눕히면 우리가 아파에서 얘기했던 그 0.5% 그러니까 그 알파가 0.5일 때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알파 0.5가 아닌 상태네요. 어쨌든 확실한 건 뭐냐면 예측보다 높은 인플레이션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경제 주체들이 바보가 아닌 한 기대를 수정하죠. 즉 공표된 게 0%였다 할지라도 기대를 수정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기대가 수정되겠죠. 그럼 필립스 커브가 바뀌죠. 어떻게 바뀌어요? 이 부분이 expected inflation인데 이 부분이 조정이 되겠죠. 2%로. 계속해서 2%를 발생시키고 있다면 아, 인플레이션이 2%인가 보다 하고 필립스 커브가 상방 이동합니다. 1대1 이동을 하게 돼요. 그러면 이제 2%를 예측했는데 4%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 이유는 뭐예요? 언제나 내추럴 레이트보다 낮은 실업률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도 장기간 지속되면 4%로 증가하겠죠? 그렇게 되면 또 올라갑니다. 6% 되겠죠? 그럼 기대를 6% 조정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조정을 하게 되는 거예요. 조정이 지속돼서 결국은 영원히 유지하게 되면 인플레이션율도 영원히 올라가게 되고 그럼으로써 발생하는 것은 하이퍼 인플레이션입니다. 나중에는 이 증가하는 속도도 가속화돼요. 그래서 나중에 인플레이션율이 몇천 프로, 몇만 프로가 되는 경우도 발생하는데 그게 무슨 특이한 일이 아닙니다. 인플레이션율이라는 게 원래 속성이 그래요. 지수적으로 증가하는 모든 숫자들은 굉장히 급격하게 증가합니다. 따라서 MT/의 MT라는 수식어가 사라져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공허한 협박이 아니라 진짜 협박인 거예요. 나 죽으면 죽는다 진짜. 이게 보통은 MT/죠. 왜냐하면 안 죽을 테니까.
하지만 정말 저놈 미친놈이야 진짜 죽을 거야 이런 믿음이 형성되면 사실은 그에 기반해서 행동할 수밖에 없죠. 그게 좋은 방법이 내가 정상인이 아니라는 거 어필하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는 나 진짜 미친놈이야 이러고 죽어볼래? 이거 나 죽는다 진짜 이렇게 되면 저놈은 진짜로 그럴 수도 있어 라고 하면 그에 기반해서 그걸 예측해서 이제 행동을 하게 되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동태적 비일관성이 존재하지 않게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결국은 상황이. 그래서 중앙은행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방법은 결국 이런 동태적 비일관성이 아예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겁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간단한 심플한 방법은 중앙은행의 재량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중앙은행은 통화 공급량을 연 몇 %로 한다 이러고 아예 못을 박아버린다든가 아니면 우리는 완전 고정환율제 할 거야. 해외 특정 통화에 그냥 페그할 거야. 하드 페그할 거야. 이렇게 해버리면 그 페그를 하기 위해서밖에 이제 중앙은행은 액션을 취할 수가 없죠. 이거 환율을 유지해야겠네. 통화를 더 찍던지 덜 찍던지 하는 그거밖에 못하게 됩니다. 즉 자기 손발을 묶어버리는 거죠. 하지만 이런 방법은 언제나 지나친 제약이 됩니다. 정말 급박한 상황이 됐을 때 유지할 수가 없어요. 실제로 유럽연합 같은 경우도 이 정도로 강하진 않지만 밴드를 가지고 그 고정환율을 준수하던 기간이 있었는데 유럽 국가들, 주요 국가들의 사태가 악화되자 바로 깨집니다. 그걸 못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도 아마 비슷한 경험들 좀 해보셨을 거예요. 어렸을 때 용돈을 꼭 일주일에 5,000원씩 저축해야지 하는데 정말 사고 싶은 게 나오니까 깨버리잖아요. 그런 경험 해보신 적 없어요? 저는 많은데 실제로 실현 가능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보다는 좀 느슨한 방식의 신뢰성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생각들을 해볼 수가 있는데 가장 좋은 것 중에 하나는 독립적인 중앙은행이에요. 그래서 정치권으로부터 중앙은행이 받는 영향을 체계적으로 약화시켜서 정치권이 중앙은행 하는 짓이 마음에 안 들어 막 뭐라고 해도 어떻게 직접 영향을 행사할 수 없게 만드는 겁니다. 즉 자르기 어렵게 만드는 거죠. 쉽게 말해서. 그럼 중앙은행장이 아무래도 정치권의 눈치를 덜 보게 될 겁니다. 실제로 이것도 독립성이 중요할 때 인사권에 대해서 행하는 제도 중에 하나예요. 예를 들면 학자들이 이제 교수들은 종신고용을 하는 관행이 있잖아요. 그런 경우들은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펀딩 소스와 무관하게 자신이 하고 싶은 연구를 해야 된다고 생각했을 때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즉 학문의 자유를 보장할 수가 있는 거죠. 비슷한 메커니즘입니다. 그리고 이 장단기 효과가 다르잖아요. 단기 효과에 집착하지 않게 만드는 것도 중요합니다. 만약에 내가 임기가 짧아 1년이야 이러면 정말 단기적으로 성과가 빵 나게 하고 내가 그 대신에 이제 미래의 문제를 미뤄버리는 거죠. 적자를 대폭 증가시킨다든가 이렇게 함으로써 차기 정부나 차기 은행장에게 문제를 미루고 나는 반짝해서 칭찬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전략을 피하기 위한 좋은 방법은 임기를 장기화하는 겁니다. 아예 임기를 한 중장기 정도는 되는 10년 이상으로 만들어버려서 내가 결국은 잘했어. 좋은 은행장으로 중앙은행장이었다고 평가를 받고 싶을 거 아닙니까? 그럴 때 단기 효과에 급급하지 않게 만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임명할 때 중앙은행장의 성향도 꽤 중요할 수 있는데 보수적인 사람을 임명하는 겁니다. 즉 인플레이션을 중시하고 실업률보다 인플레이션을 중시하는 그런 은행장들을 임명하는 게 이제 이 세 가지를 같이 종합적으로 하게 되면 중앙은행의 독립성이 좀 더 강하게 보장이 되겠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앞에서 거시경제적으로 배웠던 그런 그 동태적 비일관성 자체를 좀 또 얘네들은 쓰레시 아니구나, 저게 진심이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또 좋은 차트가 하나 있어요. 보면 이제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그 중앙은행의 제도들을 분석함으로써 정도를 쭉 나누고요. 그에 따라 지표를 만들고 실제로 연간 인플레이션율을 평균 인플레이션율을 쭉 나열해 보면 깔끔하게 음해상관관계가 나옵니다. 이쪽 나라들을 보시면 대체로 평가가 안 좋은 나라들이죠. 그러니까 재정 운영이 중앙은행이 방만하게 운영을 했든지 아니면 뭔가 문제가 있었던 나라들이에요. 그리스야 워낙 유명하고 스페인, 포르투갈, 이태리도 그 부채 비율이 높기로 유명한 국가들입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가면 갈수록 중앙은행장의 독립성이 강한데 특히 독일은 꽤 유명해요. 굉장히 유명합니다. 인플레이션 싫어하는 걸로 유명해서 그 유명하고 실제로 인플레이션도 낮습니다. 아무튼 실제로 제도적 독립성만으로도 어느 정도 실제 그 인플레이션에 대한 중앙은행의 역할이 얼마나 강했는지를 평가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기대에 대해서도 그 기대가 이제 empty threat인지, 그러니까 실제로 믿을 만한 건지를 신뢰를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런 거는 우리 수업 시간 내내도 몇 번 언급한 적이 있죠. 마지막 이슈는 정치입니다. 이건 참 재밌고도 참 어려운 이야기인데 일단 이것도 일종의 게임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먼저 정책 당국자와 투표자 간의 게임으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정치적 경기순환이란 말이 있어요. Political Business Cycle. 뭔가 약간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는데 그건 뭐냐면 선거가 주기적으로 있잖아요. 그 주기적인 선거와 경기 변동에 상관관계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즉, 선거로 인해 발생하는 경기 변동이다. 즉, 다시 말하면 선거 직전에 확장 정책을 할 요인이 있다는 거예요. 내추럴 레이트보다 낮은 실업률이라도 단기적으로 하게 되면 득표에 포지티브한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이거는 유권자들이 근시안적일수록 유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많은 경우 거시뉴스 같은 거 자세히 안 보잖아요. 우리도 이렇게 배워야 이제 조금씩 감을 잡는 거지. 야, 지금 실업률이 낮아졌대. 와, 좋아지지. 야, 내추럴 레이트가 얼만데. 이렇게 바로 따져보진 않거든요. 그냥 일자리가 많아졌다니까 좋은가 보다. 이럴 수도 있죠. 또 인플레이션이 지나치게 높아지면 아, 뭐야, 정부 뭐 하는 거야. 이런 게 근시안적인 행태죠. 왜 그렇게 됐는지 중장기적으로 단기 효과는 어땠고 장기 효과는 어땠고 이런 것들을 같이 볼 수가 있는 건데 사실 그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걸 기대하는 건 어렵죠. 이거 만약에 어찌됐든 현실이 어느 정도 근시안적인 정책이 그 득표에 영향을 준다면 정치인들은 그렇게 할 유인이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깔려있는 전제는 뭐냐면 정치인들이 선의를 가지고 자신의 이상을 펼치기 위해서 정치를 나는 논리보다는 그것도 있겠지만 집권을 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 것이다. 물론 합법적인 수단이겠죠. 그게 더 정치인들의 행태를 잘 설명한다는 논리가 사실은 밑바닥에 깔려 있습니다. 마치 경제학적으로도 이게 뭔가 윤리적으로 어긋나는 것 같아도 뭐 상법상 문제가 없고 우리 시장 상황에서 별로 문제가 되지 않는 행태라면 그리고 그것이 나한테 가장 큰 이득을 준다면 그 선택을 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보잖아요. 그게 어느 정도 좀 비윤리적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할지라도 그것과 좀 비슷한 행태인 거죠. 일종의 정치인들의 경제적 합리성인 거죠. 근데 정치인들의 경제는 득표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보는 이론들이 가능합니다. 정치학에서도 그래서 경제학 모델을 쓰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쪽으로 되게 재미난 이론이 많지만 우리는 여기서 정치적 경기 변동론이 실제로 그럴싸한가만을 먼저 보겠습니다. 여긴 이 차트는 75년 연구인데 실제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개 국가의 선거들 이전에 선거 직전에 비포 일렉션에
실업률이 올라간 경우와 내려간 경우가 있을 거예요. 자, 이 경우 정치적 경기 변동의 가설에 의하면 어느 쪽이 발생해야겠어요? 강제로 떨어뜨리는 이벤트가 발생해야겠죠. 여기 별표 표시된 요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일렉션이 일어난 다음에는 그걸 다시 대가를 치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마 이쪽이 이론적 가설에 더 부합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론에 부합하는 케이스와 부합하지 않는 케이스를 수차례 선거들을 가지고 횟수를 센 거예요. 여기 밑에 있는 이 숫자가 중요한데 P-value라고 불리우는 겁니다. 이거는 의도치 않았는데 하고 실제로 그 일이 발생했을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로또에 당첨됐어. 뭐 그럴 수도 있지. 600만 분의 1이지만. 그런데 다음 회차에 또 당첨됐어. 그럼 잠깐 하고 손모가지 잡겠죠. 너 이 자식 너 뭐야 이럴 거 아니에요. 우연히 발생할 수는 있는데 600만의 제곱분의 1의 확률이잖아요. 너무 낮은 거죠. 인류 전체가 지구가 멸망할 때까지 로또를 한 역사상 관찰하기 정말 힘든 일인 겁니다. 그런 걸 P-value라 불러요. 그러니까 우연히 이 일이 발생할 확률입니다. 이 경우는 지금 떨어지는 이론에 불합한 게 한 건 더 많지만 우연히 나타날 확률도 이건 이제 실제로는 꽤나 복잡한 과정을 거칩니다. 왜냐하면 이 나라의 그 당시 경기 변동도 같이 감안해야 되기 때문에 아무튼 그런 것들을 종합해서 이 사람의 파악한 바로는 반반이에요. 확률이. 우연히 일어날 확률도 반쯤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유의하지 않은 거죠. 이건 우연히 날 확률이 70% 정도를 설명할 수 있다는 거가 이거는 더 있을 법한 일인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 얘는 3%인데 3%니까 사실 우연히 일어날 확률이 되게 낮죠. 우연히 일어날 확률이 3%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통상적으로 사회과학에서는 5% 이하면 좀 우연이라고 보기는 어렵지 않냐라고 보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좀 수상적인 거예요. 하지만 애프터 일렉션이 별로 잘 안 맞아서 종합적인 P-value는 9% 정도가 되는 거죠. 이 정도면 보통 우연히 일어날 수도 있어. 낮긴 하지만 라고 봅니다. 그렇게 해서 둘을 합해서 이거는 종합적인 P-value거든요. 보시면 얘네들은 P-value가 높으니까 사실 우연히 일어날 가능성도 꽤 있는 거예요. 하지만 요 나라 수상하죠. 너무 이론과 부합한 게 너무 많아. 뉴질랜드 이 나라 괜찮아. UK 괜찮아. 이 나라 엄청 수상한데? 1%인데? 미국이네? 이렇게 된 거죠. 정치적 경기 변동론에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특히 미국이 뭔가 정치적으로 경기 변동을 일으키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이제 심증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이건 P-value 10%를 스레스로 들였나? 아무튼 작을수록 더 수상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600만 분의 1에 대해서는 그럴 수도 있지라고 했지만 600만의 제곱분의 1에서는 잠깐 하고 손모가지 잡는 것도 마찬가지인 거죠. 뭔가 스레스홀드가 있는 거죠. 블랑샤드 같은 경우는 좀 다른 식으로 살펴봤어요. 블랑샤드는 좀 더 신중합니다. 정치적 경기 변동이 미국에 존재했느냐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뭔가 차이가 있긴 한데 경기 변동을 이용했다고 보고 그 결정적 증거라고 볼 정도는 아니다. 그러니까 이론에 부합하거든요. 여기 퍼스트, 세컨드 이게 집권 1년차, 2년차, 3년차예요. 마지막 해인 4년차에 보면 집권 초기보다는 높은 편입니다. 그쵸? 평균적으로. 그러니까 사실 이론과 반대되진 않아요. 이론에 약간 부합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보기엔 너무 약하지 않냐는 겁니다. 그 발생시킨 그 성장률의 차이가. 다만 재미난 거는 이 세컨드 이어에서 두 정당 간의 격차가 꽤나 크다는 겁니다. 지금 공화당은 좀 보수적인 정당이죠. 그 민주당은, 그러니까 공화당은 인플레이션을 좀 더 강하게 보고 실업률을 희생하더라도, 실업률을 증가시키더라도
인플레이션을 잡는 게 중요하다라고 보는 정당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80년대 초에 정말 강력한 디스인플레이션을 공화당이 했었죠. 그리고 그 정부 재원을, 그러니까 적자를 감축시키는 방법도 세수도 줄이고 정부 규모는 더 줄이는 방식으로 그러니까 정부의 규모를 축소하는 걸 선호합니다. 근데 민주당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정부의 역할을 좀 더 중시하고 실업률을 좀 더 케어를 하는 거죠. 인플레이션율도 케어를 하겠지만 실업률에 대해 좀 더 비중을 높임으로써 차이가 나는데, 그래서 근데 왜 퍼스트 이어가 아니고 세컨 이어냐는 거죠. 이거는 어떻게 생각을 할 수 있냐면 시차가 존재했다는 거죠. 아무래도 모든 정권은 집권 1년 차에 가장 영향력이 강하지 않겠습니까? 지지 기반이 강할 테니까. 그러니까 그때 자신들이 주장한 정책들을 할 겁니다. 그게 1년의 시차를 두고 발생한 거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한두 개가 아니라 꽤 48년부터 2012년까지의 모든 1, 2, 3, 4년 차의 효과거든요. 그러니까 꽤나 뭔가 이 정도 되면 설명 요인이 있을 거라고 볼 수밖에 없는 이벤트이긴 합니다. 또 재밌는 거는, 그래 세컨드 이렇게 벌어졌는데 뒤로 가면 수렴해요. 큰 차이가 없어지죠. 마지막 회차에는. 아이고. 그래서 선거의 경기 변동을 사용했다. 즉, 득표를 늘리기 위해서 정치적으로 이용했다. 거시 정책을 이용했다라고는 결정적 증거가 된다라고 보기엔 좀 어렵지 않느냐. 라는 게 이제 블랑샤드의 견해입니다. 앞에 서 있었던 거는, 강한 정치적 경기 변동이 징후가 관찰되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은 약간 상반된 주장을 하는 겁니다. 상반된 주장을 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저쪽은 있다라고 보는 거고, 앞에서 봤던 이름이 뭐냐, 놀드하우스는 그렇게 보는 거고, 블랑샤드는 그렇게 보기엔 좀 약하지 않니? 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 더 신중한 거죠. 부정을 한 건 아니지만. 그래서 이 정치인 유권자로 이렇게 게임을 보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정책 당국자 간의 뭐 정부나 의회 간의 싸움 같은 걸로 볼 수도 있어요. 그쵸? 일종의 소모전이라는 건데, 사실 여러분들도 우리 경제나 정치에서도 꽤나 자주 접했을 뉴스 패턴입니다. 뭔가 정책을 실시하려고 해. 특히 그 정책이 사람들이 싫어할 수 있는 정책이에요. 예를 들어서 예산을 삭감한다든가, 뭐 세금을 증가시킨다든가, 뭐 이런 것들 하게 되면 상대당이 반발을 할 가능성이 무척 높죠. 왜냐하면 상대방은 반발함으로써 예를 들어서 증세를 하려고 했는데, 세수가 정부 재정 규모가 너무 안 좋아서 증세를 하려고 하니까 들고 일어나는 거죠. 야, 어떻게 서민의 삶이 어떻게 안 돼, 다른 방식으로, 이런 식으로 태클을 걸기만 함으로써도 지지 기반을 확보할 수 있잖아요. 사실 꽤 좋은 전략일 수 있거든요. 이런 인센티브가 있기 때문에, 이런 인센티브 구조에서는 특히나 뭔가 필요하긴 한데 당장에 단기적으로 안 좋은 효과를 유발하는 정책들을 빠르게 시행하기 꽤 어려워집니다. 의사합의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상대방은 예를 들어서 실제로는 그게 필요하다는 걸 아는데도 태클을 걸므로써 이득을 얻을 수 있다면 이득을 얻는 거거든요. 그 발목 잡음으로써 자기 자신은 이득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자기 정당은. 전체 시스템은 비효율적이 되겠지만 그걸 소모전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재정적자 감축 프로그램이라는 건 결국은 정부 지출을 줄이든지 세수를 늘리는 방식이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이제 아예 방향 자체에 반발할 수도 있고, 오케이, 해야 되는데 방식을 다르게 해야겠어. 니네 증세하는 거 안 돼. 부자 증세 안 돼.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나갈 수 있는 거죠. 우리는 증세에 반대합니다.
비효율적인 정부를 축소하고 뭐 정부 부처를 통폐합하고 이런 식으로 해야 돼. 그렇게 해도 부채 규모를 감축할 수 있잖아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이 패턴도 많이 들어본 패턴이죠. 전 세계 국가들이 다 이런 문제에 봉착해 있습니다.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를 피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전 국민들이 거시경제학적으로 되게 그런 시야를 갖고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쉽지가 않죠. 거시경제학의 산수 같은 것도 아니고 너무 어려워서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소모전의 결과는 어떻게 되냐면 문제가 너무 심각해져서 코앞에 닥치기 전까지는 결국 문제를 질질질 끌고 못하게 되는 거예요. 감축을 못하고. 재정적자 감축 못하다가 GDP의 몇백 % 되거나 디폴트 직전이 돼서야 간신히 한 해 만에 하게 되는 거죠. 실제로 그런 일이 발생합니다. 디폴트까지 가는 게 생각보다 디폴트로 갈 걸 알면서도 그 정책이 계속 실행되고 중앙은행 통제 못하고 그 다음에 선거하면 그 재정적 감축해야 되는 그런 아무래도 그 주장을 하는 정당들은 득표에 불리하기 때문에 이제 집권하기 어렵게 되고 뭐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서의 이 차트를 다시 한번 보면 공화당은 민주당에 비해 인플레이션을 더 우려하는 경향이 강하고 민주당은 공화당에 비해 실업률을 더 우려하는 경향이 강하고 근데 이게 뭐 공화당은 인플레이션 잡는 당이고 민주당은 실업률 낮추는 거에 뭐 혈안이 된 당처럼 생각하시면 안 되고 상대적으로 좀 그런 정책 격차가 있다는 거예요. 둘 다 당연히 실업률과 인플레이션율 둘 다 고려를 하는데 상대적으로 방점을 찍는 게 좀 더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가장 이제 지지 기반이 강한 퍼스트 이어에 실시했던 정책이 시차를 두고 세컨 이어에 나타났다는 거고 그 이후에는 아무리 얘네들이 인플레이션을 우려한다고 할지라도 그로 인해 발생하는 실업률 증가는 부담스러운 거고 이쪽도 실업률을 아무리 낮추고 싶어 한다고 해도 그로 인해 발생하는 인플레이션은 우려스러운 거죠. 혹은 적자 재정은 우려스러운 거니까 결국 두 당에 실시하는 정책 그리고 거기에다가 당국자들 의회에는 두 당이 다 섞여 있으니까 정책 합의들이 이제 중요하게 될 거 아니에요. 점점 수렴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지금까지 본 것들은 이제 정책의 제약의 필요성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렇다고 하드하게 무조건 경직된 제약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도 아닌 거를 여러분들은 이제 아실 겁니다. 진짜 필요할 때는 과감하게 확장 정책 해야 될 때가 있어요. 특히 안 좋은 시기에. 우리는 사실 여러분들은 특히 여러분들 인생 동안 좋았던 시기를 제대로 경험하지 못했던 불행한 시기이긴 한데 최근 20년 동안 썩 경기가 좋은 편은 아니었거든요. 특히 국내 경기가. 20년 전이면 지금 90년대죠. 90년대 중후반에 97년에 일단 큰 외환위기 겪고 나서 사실 그 국민들 사이의 경쟁 압력이 굉장히 높아졌어요. 그렇게 됨으로써 그 대학의 분위기도 엄청나게 바뀌었습니다. 사실은 그 전에 분위기와는 지금 분위기는 되게 달라요. 아무튼 근데 세계 경기도 지금 1세계 국가들은 썩 엄청 좋다고 말하기는 어려운 시대를 지금 가고 있거든요. 미국 같은 경우에 이제야 평균 실업률 근처가 됐는데 되게 잘 나가는 국가처럼 다루고 있습니다. 거시경제에서는. 정말 특이하다. 다른 나라들 다 지금 장기 불황인데 미국은 왜 그러지? 라고 하지만 그 미국이 엄청나게 성장하고 있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일단은 이런 위기를 겪어봤을 때 알 수 있는 거는 위기에는 적극적으로 정책하는 게 맞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준칙으로 너무나 많은 제약을 걸어놓게 되면 실제 필요한 급격한 확장이 필요할 때 그걸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좀 더 그 룰을 완화할 수 있는데 뭐 예를 들어 GDP분의 적자를 타겟으로 한다든가 이게 늘어나면 좀 문제야. 사실은
적자의 사이즈가 중요한 게 아니라 GDP 대비 적자의 비율이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적자를 증가시키되 경제 성장을 더 급격하게 시키면 사실 문제를 축소시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재정 적자는 감축하는 것만이 해결책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경제 전체 적자가 1조인데 뭐 우리 경제 사이즈가 2조짜리 경제예요. 그러면 적자 비율이 50%죠. 굉장히 센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경제 성장을 많이 하고 적자를 덜 발생시킨다면, 그래서 경제가 뭐 100조가 된다면 100분의 1이 되는 거예요. 2분의 1에서 100분의 1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 전략도 가능한 겁니다. 실제로 이제 다음 시간에는 그 이야기를 할 거예요. 반대로 GDP가 경제 성장이 낮아짐으로써 적자 비율이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적자를 심지어는 더 심하게는 적자를 감축해서 흑자 재정을 해서 적자 규모가 줄었는데 GDP가 더 많이 줄어버려. 그렇게 함으로써 문제가 더 악화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타겟팅할 것은 적자 사이즈 그 자체가 아니라 GDP와 적자의 비율이라는 거죠. 혹은 부채와 GDP의 비율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되면 이제 GDP의 사이즈와 함께 볼 수 있기 때문에 적자를 굳이 꼭 감축시키지 않더라도 GDP를 증가시킨 전략을 취할 수 있으니까 좀 더 선택의 폭이 넓은 전략이긴 하죠. 대부분의 국가들이 이것들을 제약을 합니다만은 예상치 못한 강한 쇼크가 왔을 때, 네거티브 쇼크가 왔을 땐 이러한 제약조차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유럽연합이 실제로 그 상황에 2007년 위기가 예상치 못했던 타격이 된 거고, EU가 유럽연합이 성장 및 안정성 협약으로 해서 제약을 걸고 있던 적자 GDP 비율, 부채 GDP 비율에 대한 제약이 이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마치 나는 절대로 융자 안 받고 살아야 돼 라고 해서 강하게 제약을 걸었는데 당장에 큰 돈이 정말 필요해졌어 라고 하면 융자 말고는 할 수가 없다. 우린 룰이 그러니까 안 돼 하고 그냥 그 데미지를 받을 것이냐. 근데 정부가 그렇게 되면 큰일 나죠. 실제로 성장 및 안정성 협약이 2007년 위기에 직면해서 깨집니다. 어쩔 수 없으니까 깨지는 거죠. 사실 협약이 아니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나중에 그런 제약을 걸 때 제약 자체 신뢰성에 문제가 생기는 문제가 발생해요. 그래서 가능한 한 정책들은 실현 가능하게 이렇게 불가피하게 깨지지 않도록 하는 게 되게 중요하긴 합니다만 그게 쉬우면 했겠죠. 쉽지가 않습니다. 가장 합리적인 건 자연 실업률에 기반해서 하는 걸 텐데 자연 실업률보다 낮으면 이제 경기 과열을 우려해서 인플레이션에 좀 더 방점을 찍고 자연 실업률보다 높은 실업률을 나타내게 되면 확장 정책에 좀 더 방점을 찍는 방식을 취하는 게 가장 합리적이겠지만 문제는 자연 실업률 자체가 직접 관찰되지 않는다는 거. 그것 때문에 사실상 이런 제약을 설정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국가들마다 다양한 정책들이 있어요. 그것도 나중에 이제 그 재정 정책과 그 통화 정책의 이제 결론 부분을 이야기할 때 언급을 할 겁니다. 마지막인 주제가 이제 미국의 예 중에 하나인데요. 미국의 예산강제법입니다. 미국이 그 재정 적자 규모가 지나치게 높아진 시기가 있어요. 70년대 오일 쇼크 2번을 겪으면서 그리고 80년대를 지나면서 굉장히 많은 적자를 축적하게 됩니다. 80년대 레이거노믹스가 대규모 감세를 실시하거든요. 사람들이 좋아하죠, 당연히. 근데 그때 생각했던 거는 그 감세가 경기를 더 추동시킴으로써 소득을 증가시켜서 다시 그 낮아진 세율로 오히려 더 많은 세금을 거둘 수 있을 것이다라는 이론에 기반을 합니다. 서플라이 사이드라고 부르는데 그게 안 맞아요. 감세는 했는데 그만큼 예측만큼 성장하지 않아서 부채가 늘어납니다. 그런 부채 증가에 직면하여 이제 두 가지 원칙을 설정을 해요. 하나가 지출 상한입니다. 그래서 의무적 지출은 트랜스퍼로 우리가 했던 건 보통 이거는 보조금이 이에 해당돼요. 정부가 보조하는 그런 금액이니까 사실 저소득층에 대한 직접 보조에 해당되니까 얘는 일단 건들지 말고, 그리고 혹시 전쟁이 날 경우에는 이제 지출 상한제에 대해서는
예외 조항으로 두고 실제로 그 일이 발생하죠. 90년대 초에 걸프전이 그 쿠웨이트 이라크 전쟁이 발생했을 때 그때 예외 조항이 발동을 하긴 합니다만은 그 외의 상황에서는 재량적 지출, 그러니까 우리가 가버먼트 스펜딩으로 배웠던 그 변수에 대한 지속적 감축을 요구를 했던 거죠. 그 다음에 페이고라는 pay as you go의 약자인데 말이 되게 하고 싶어서 이제 약자를 골랐죠. 아무튼 만약에 이전 지출 프로그램을 새로 발생시켰다, 뭐 그런 게 있게 되면 반드시 얘가 미래 적자를 증가시키지 않을 거라는 것을 입증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트로 새로운 수입원을 어떻게 확보할 건지를 제시하든지 아니면 기존의 프로그램 자체를 좀 감소시켜서 그쪽의 예산을 이쪽으로 할 거야, 이런 식으로 해서 적자를 증가시키지 않음을 입증해야 오케이 해주는 그런 두 가지 원칙을 세운 거죠. 이게 꽤 합리적인 제도안이 될 수 있었던 건 뭐냐면 경기 침체가 발생했을 때, 그러니까 GDP가 감소함으로써 텍스 수입이 감소하겠죠. 텍스는 대부분 수입의 비율이거든요. 소득세는 내가 소득을 얼마나 벌었느냐, 내 연봉이 얼마인데 그걸 몇 프로, 이런 식으로 소득세를 떼고, 기업의 법인세도 그 기업의 그 수익의 비율로 뗍니다. 따라서 수입이 안 좋으면 텍스가 안 거쳐요. 경기 침체가 발생하면 텍스가 감소하는데 그럼 당연히 지출은 원래 하던 대로 어느 정도 하게 되고 사실은 자동 안정화 장치 때문에 더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적자가 증가합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적자가 증가하면 앞에 있는 요 준칙에 의거하면 사실은 확장적 재정 정책을 할 수도 있는 거죠. 왜냐하면 단순히 적자가 증가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여기선 적자 증가가 기준이 없잖아요. 지금 여기서의 기준은 다른 문제잖아요. 미래 적자가 증가하지 않을 거야, 뭐라든가 재량적 정책을 지속적으로 감축할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세팅을 한 거니까 적자를 증가시키면 안 돼, 이런 식으로 룰을 세팅 안 했으니까 필요할 때 유연하게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91, 2년의 경기 침체기에 이 두 정책으로 인해서 확장적 재정책이나 그 통화정책을 실시하는데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예산강제법 자체가 어떤 크리티컬한 엄청난 뭐 그 적자 감소의 뭐 도미넌트한 요소였냐라는 평가는 할 수가 없지만, 다만 이 시기 근처에 무슨 일이 있었냐를 생각해 보면 그 공산권 국가들이 대부분 시장 경제로 전환했죠. 이 시기에. 그러면서 냉전이 종결됩니다. 따라서 그거에 대한 당연한 기결로 미국은 국방비에 지출한 비중이 20% 정도, 5분의 1 정도예요. 미국 전체 GDP 5분의 1 정도를 국방에 할애하고 있는 국가입니다. 우리나라 몇 퍼센트냐? 우리나라도 그 정도는 아닐걸요? 제가 몇 퍼센트인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엔간한 국가, 사이즈 큰 국가 치고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실제로도 투입하는 금액이 아마 전 세계가 국방 예산에 투입하는 거와 비슷한 수준일 겁니다. 아무튼 그게 감축돼요. 굉장히 큰 감축이 있었겠죠. 그리고 90년대 후반엔 경기 팽창으로 세수가 증가하거든요. 이번에는 반대로 경기가 침체가 아니라 경기가 증가하니까 텍스 베이스가 올라가고 그로 인해 텍스가 비율로 붙으니까 세금이 대폭 증가해요. 그럼 사실은 정부는 하고 싶은 게 많아지겠죠. 그러니까 동태적 비일관성 문제가 여기서도 발생하는 거예요. 예산이 남네? 우리 국방부에 몇천 조를 쓰고 있었는데 몇백 조를 쓰게 되니까 와, 이렇게 많은 돈이 남았네? 어떡하지? 야 하면서 뭔가 확장 정책에 사용하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산강제법이 존재하니까 함부로 그렇게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렇게 하면 너 적자 증가하는데? 그런가? 이러고 이제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간접적으로 이런 뭔가 정부가 예산을 감축시킬 수 있는 상황이 됐을 때 적극적으로 정부의 적자 규모를 감축하는 데 사용할 수 있게 유도했다라고는 평가를 받습니다. 다만 이제 마지막이 문제인데, 그럼 괜찮은 법이네.
그렇죠. 미국 적자 예산 아직도 좀 문제거든요. 하지만 그 당시에 흑자로 전환된 뒤, 클린턴 정부 때 흑자로 전환되거든요. 그때 바로 이제 그 두 제도들은 체계적으로 무시되거나 폐기됩니다. 법안이. 그래서 불량사들의 마지막 언급이 의미심장하죠. 규칙이 도움이 될 수 있을지언정 예산강제법 같은 겁니다. 정책 당국자의 결단력 부족을 대체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뭐 그렇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가 오늘 이론적으로 공부할